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135회 발송배정 기출문제 풀이 1, 2교시를 담당하는 대한전기학원의 송재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135회 시험을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문제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지금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제 출제 자체는 그 기본서 내용이 조금 많았죠. 기본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오른손으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왼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본서를 항상 들고 합격하는 순간까지 요 왼손에 들고 있는 기본서는 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제 혹자는 기본서 세 권은 슬라이드처럼 시험장에 들어가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슬라이드처럼 지나가야 된다라는 말도 하긴 하지만은, 이제 저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서의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된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출제 특징을 보면은 좀 세부적으로 물어봤죠. 1번, 2번, 3번.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번, 2번. 그래서 아무래도 답안지는 무조건 출제위원회 취지에 맞게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당연히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그거에 맞춰서 답안지가 작성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다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맞춰서 그 틀에, 내가 준비된 틀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유도장애 하면은 그냥 다 이렇게 딱 준비가 세팅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딱 구분해서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으셨을 것 같고, 이번에 특이한 게 송변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발전이나. 대신에 신재생이 조금 출제가 4-5문제가 보이죠. 신재생 쪽의 문제가 4-5쪽. 그래서 출제위원회 성향이 딱 느껴지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 약간의 그런 게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도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는 어렵다고 볼 수는 좀 없겠죠. 왜? 기본서 비중이 좀 많았으니까. 역대 지금 그 최근 경향이나 몇십 회를 분석해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쉬운 축에 속하는 시험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다고 합격자가 많이 나온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쉬우면 합격자가 그래도 조금 나오는 편인 게 맞죠. 사실 맞는데, 그걸로만 이제 가늠할 수 없는 거가, 이제 24년도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하고 무관하게 거의 합격자 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험 결과는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몇 문제 좀 못 썼다고 해서 이번에 안 되겠다, 이것도 아닌 거고요. 이번에 나 되게 잘 썼는데 라고 하셔도 확실한 건 없잖아요. 확실한 건 없으니까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사적인 문제가 그렇게 또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이게 최근 우리가 지금 사실상 우리 전력 계통의 이슈는 이제 계통 관성이라든지 재생에너지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많아 보이진 않아서, 한 문제 정도 보이더라고요. 한 문제 정도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도 않았다. 이렇게 최근 시사적인 게 많지도 않았었고, 그럼 결국 기본서 내용에 얼마나 조금 충실했냐가 조금 그 당락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 2교시 해설이지만 그 전체 이제 4교시까지 이제 문제만 한번 훑어보면서 어차피 뭐 문제 해설이란 건 키워드만 찝으면 되는 거잖아요. 키워드만 찝으면 되는 거고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키워드만 찝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1, 2, 3, 4교시 문제를 한번 훑어보면은 배포된 교재를 잠깐 보시죠. 1교시 1번 보면 이제 삼전류계법에 대한 문제죠. 삼전류계법은 이제 기사 문제에도 속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만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한 뭐 중하 레벨 수준의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이것도 이런 삼전류계법 문제도요. 평상시에 안 보시면 또 여기 안 써집니다. 이 1교시는 명확하게 범위예요, 범위. 무조건 깊이가 아니고 내가 개수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유리하게 점수가 나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뭐 챙기고 안 챙기고에 따라서 조금 결정이 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이번 뭐 HVDC 뭐 구성도 주요 설비 명칭 역할 뭐 이제 전류형으로 규정을 했죠. 전류형 거기다가 전류형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쉬워지죠. 우리가 전압형으로 하면 차라리 조금 더 복잡해질 텐데 전류형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쉬워지는 형태고 우리가 HVDC는 최근 출제 경향상 가장 빈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HVDC를 못 쓰실 분은 없으실 거라서 이건 거의 뭐 중하 하급에 속하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 3번 문제는 이제 조류 계산 관련해서 뭐 정의 목적 모선 가우스 자리될 루터 랜슨 법에 대한 문제 이것도 뭐 개통공학에 있는 내용이죠. 문제상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는 문제일 거고요. 이것도 중하 레벨 정도뿐이 안 될 거고. 이제 4번이 이제 단단법이 나왔는데 정의 뭐 동요 방정식 고정 계산. 이것도 개통공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단단법 자체가 어렵죠. 단단법은 자체가 어렵죠. 자체가 그거를 거기 있다고 해서 개념 자체가 쉬운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도 뭐 기본 그 개통공학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단단법이기 때문에 한 중상 정도 레벨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5번 문제 이제 전압볼 평형 관련해서 정의 계산식 허용 기준인데 이렇게 허용 기준을 물어보면은 항상 문제가 쉬워질 수가 없고요. 일단 불평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정의하고 계산식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중간 정도 레벨은 된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 개방 사이클하고 밀폐 사이클 GT, 가스터빈에 대한 문제가 이제 6번인데, 이 문제는 뭐, 물론, 발전공학 책에도 있고, 뭐, 최근에 이 문제가 25점으로 계속 반복되어 있는 기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이 문제도 레벨 난이도 한 중하 레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고려도청의 실효저항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실효저항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서반부터 뭐 연구반까지 그냥 주장창 얘기를 하죠. 실효저항과 관련된 그 이론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어디를 가도 뭐 고조파를 가도 실효저항 얘기를 하고 어딜 가도 이제 실효저항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10점으로 이렇게 딱 나왔을 때에 이제 수식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느냐가 조금 수식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느냐가 조금 그 성패를 가를 거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난이도는 이것도 중간 레벨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투나인 배전소 8번째 문제가 투투나인 배전소를 설치되는 보호기기 구성도, 리클로저 기능. 이제 리클로저 기능에 대해서는 다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사실. 리클로저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기기의 이제 구성도도 뭐 저희가 뭐 리클로저 기반으로 해서 뭐 자동화 개폐기나 퓨즈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걸 좀 구성도 그리고서 이제 설명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자동화 폐기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또 잘 되느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도 약간 중상 레벨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숫자 캐비테이션 문제는 뭐 정의, 장애 방지 대책 이게 여기까지가 원래 10점 기본이고 이제 토마 개수는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10점이잖아요. 그럼 뭐 토마 개수 식만 설명하면 끝나는 10점에 3분의 1 문제면 뭐 토마 개수 식만 설명해도 끝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문제도 한 중하 레벨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가변선 양수 발전하고 1번 양수 발전을 비교해서 설명해라. 이제 요 두 가지 비교하는 거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으니 이제 그 키워드 기반으로 설명을 잘 하시면 되는데 이게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개인의 능력 차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아이들 한 중정도로 보셔야 되고 화력발전 증기터빈을 증기 사용 조건에 따라서 분류해라. 뭐 이거는 뭐 물론 발전공학에도 내용이 있지만 이제 일단 이번 회차는 기본서에 있는 문제가 나온 거는 이제 기본서 내용을 그대로 구현하는 게 가장 모범 답안에 가까울 걸로 예측이 돼요. 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거 뭐 복수터빈이나 뭐 배합터빈, 뭐 추기터빈 기반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라서 이것도 중하 레벨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PWR하고 BW하고 구분하는 게 12번 문제로 나왔죠. BW하고 이제 구분해서 특징 설명하는 거. 우리가 이제 PWR을 하면서 BWR 얘기는 굉장히 많이 다루죠. 기본서 때도 다루고 이제 논술 때도 다루고 연구 때도 다루지만은 이제 그 키워드들이 이제 뭐 직접 사이클이냐 간접 사이클이냐 제어봉 위치가 어디냐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키워드로 다루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 10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25점으로 나왔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10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것도 쓰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쓰실 수 있는데 이제 난이도는 한 중하 레벨로 보셔도 될 것 같고 13번은 발전기 관련해서 그 주파수 전력 특성 정수 개념이죠. 사실 이걸 물어보는 건 전력 특성 그리고 속도 조절률 이제 조속기 프리 운전 관련된 문제 이것도 뭐 워낙 개통공학의 기본서에 개통공학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거의 하하 레벨로 문제로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1교시는 13개잖아요. 제가 볼 땐 한두 개 빼고 박스권에 계신 분들은 한두 개 빼고는 다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난이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교시는 1교시 끝나면 기분이 좋으셨어야 돼요. 1교시 딱 끝나고 이거 10개 채우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10개 채우는데 저도 합격할 때 1교시도 10개 제가 아는 게 이제 13개 중에서 9개였고 하나를 그냥 제 나름 쓴 형태였거든요. 근데 요렇게 13개 중에서 11개, 뭐 12개가 별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수준이 박스권에 계신 분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교시는. 네, 1교시가 뭐 11개, 12개, 뭐 박스권에 계신 분들 그렇게 될 건데, 여기서 박스권이라는 건 합격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셨다는 건 아직까지 박스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쨌든. 1교시는 내가 시간 투자한 만큼 점수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명확하게 나오는 문제라서 여기 뭐 데코레이션, 답안지 데코레이션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물어본 거 모범 답안에 유사하게 근접해서 쓰시면 되는 교시이기 때문에 뭐 1교시는 가장 기분 좋은 교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2교시를 보시면 2교시 1번은 이제 열병합 발전에 대해서 뭐 정의 필요성, 원동기 이것도 뭐 열병합 관련된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발전공학에 이제 빅5 하면은 가스터빈, 복합, 열병합, IGCC나 같은 계열, 유동상 보일러 계열, 뭐 요렇게 나머지 뒤에 두 개는 조금 마이너 하긴 하지만은 빅3로 구분해도 이 세 개잖아. 뭐 그렇게 그것도 복잡한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보긴 없고 거의 중하 레벨의 난이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10차 전력수급 기본, 이번 문제가 이제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일부 보급 지역 집중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이제 우리가 11차가 있어요.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11차가 있는데 10차 거를 냈습니다. 이제 10차 때의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재생에너지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사실 베이스에 좀 있는 상태였고, 그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한 문제점, 이제 관성이라든지 개통 관성하고 그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있는 거기서 제기한 문제점하고 대책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좀 쉽지 않았을 걸로 좀 보여요. 문제 난이도 상으로 보셔야 되고, 얘는. 자, 3번 문제도 그 풍력발전에서 이중여자 DFIG 문제입니다. 개통 구성하고 운전 방식을 물어봤습니다. 운전 방식을 물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운전 방식. 이게 뭐 운전 방식 하면 우리가 출력 제어하면은 뭐 스토리니 뭐 피치니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런 거라고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난이도 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4번 문제는 이제 비상발전기 저압계통, 비상발전기 절차할 때 중성성 개방했을 때 문제점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압하고 전류. 건축전기 문제입니다. 일단 이제 딱 이제 건축전기 문제입니다. 건축전기에서는 그냥 뭐 전형한 문제인데 우리 쪽에 나왔죠. 또 만만하진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있지는 않는데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중상 레벨 수준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5번은 이제 고압 지중 배전 계통 구성에 대해서 설명. 우리가 송배전공학에 보면, 송배전공학 책에 보면 고압 지중 계통의 구성하고 계통 방식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구성 방식 네 가지를 송배전공학 책에 있는 네 가지를 정확하게 기술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는 한 중정도 난이도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번 유도장의 정의와 차표선 효과. 유도장의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이거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깔고 가야 되는 문제. 이거 뭐 난이도 하 문제로 보셔도 돼요. 그럼 2교시 6개 중에서 일단은 4개 초이스하기가 엄청 쉽지는 않은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2교시 문제도. 결국은 2, 3, 4 중에서 2, 3, 4, 5 중에서 뭐를 초이스 하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일단은 156 초이스, 156을 기본적으로 잡는 분들이 많았으셨을 거고, 2, 3, 4 중에서 골라 잡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 이제 또 3번 문제는 운전 방식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고, 2번 문제는 재생에너지 얘기는 워낙 많이 하니까, 그래도 접근하기가 좀 쉽기는 한데 10차 전수기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셨을 거고,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조금 초이스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교시에 비해서 2교시는 조금 난이도는 있었지만 또 그렇게 또 엄청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로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것도. 자, 3교시 보시면 1번에 풍력 문제가 또 나옵니다. 풍력 발전, 출력 제어 방식. 이번엔 또 풍속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래.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요것도
거의 난이도 중상 난이도로 보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문제, 이제 발전 제약 완화형 ESS 구성 제어 모드. 이건 유사한 문제가 한번 기출에 있기는 했는데, 앞에 발전 제약 완화 얘기가 나왔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발전 제약에 대해서는 이제 논술반 이후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발전 제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발전 제약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HVDC가 있고, HVDC 뭐 송전에도 들어가고 백투백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주로 FRESS. 우리 ESS가 종류가 한 세 가지가 있죠. RIESS, FRESS, DRESS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FRESS하고 그 DRESS, 우리 보통 실무에서는 우리 장주기 ESS라고 얘기해요. 장주기 ESS라고 부르는데, 우리 제주도에 하는 게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 장주기 ESS라고 부르는데, 그 이제 DRESS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발전제약 완화용 ESS라는 거 좀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이것도 딱 접근하실 때. 그래서 이제 또 중상 레벨로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배전설로 부하 분포 형태에 따라 분산 부하율과 분산 손실 계수. 이것도 이제 우리 송배전공학 뒤에 있는 내용이고, 반복도 되는 기출이죠. 원래 이론과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좀 많은 애죠. 원래 얘가. 그래서 이제 중레벨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얘는 아니면 중하 레벨로 보셔야 될 것 같고. 4번 문제, 주파수 유효전력 전력 제어 다음 사항 설명해놓고, PF 특성이죠. 이건 뭐 우리 개통공학에서 개통공학 큰 국지가 두 개잖아요. PF하고 QV. 그 중에 PF에 해당하는 거니까 쉽게 쓰실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하 레벨로 보셔도 될 것 같고. 5번 문제 이제 SSR 문제가 나왔습니다. SSR 문제. 우리 개념, 원인, 영향, 대책, PSS까지. 우리 사실 PSS는 부재동 대책으로 알고 있죠. 이제 대책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잘 쓰시면 의외로 변별력이 있는 문제죠. 이게 논술반 이상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요? 강의만 잘 따라오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문제로 보여져요. 이게 원인, 영향, 대책이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6번 직류성전하고 교류성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비교하고 충전 관련된 문제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HVDC를 준비하면서 이게 두 개 비교하는 건 되게 쉽잖아요. HVDC 장점이 교류성전의 장점이고, HV의 단점이 교류성전의 장점이고, 뭐 이런 것들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레벨은 뭐 하 레벨을 보셔야 되고, 아까 차동기 공지는 난이도는 얘가 제가 이제 수업 때 해보면은 이게 따라오시는 분의 비율이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돼요, 사실. 제가 일단 여기 뭐 많이 앉아 계시지만, 그거 생각하면은 이것도 중상 레벨로는 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교시보다는 3교시가 좀 난이도가 더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비슷한데 거의 유사한데 좀 더 난이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1교시 끝나고는 기분이 좋았을 거고요. 2교시 끝나고는 그냥 밥 먹을 정도의 기분. 이 정도면은 뭐 이제 밥맛이 떨어지고 집에 가서 먹어야 되나 이걸 고민해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거고, 이제 3교시 끝나면서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들었을 거고요. 이제 4교시 가면은 조금 스트레스 좀 더 받으셨겠죠. 제가 볼 때는 4교시가 쉽지 않으니까. 자, 4교시 보시면 1번이 이제 전력계통 공급 신뢰도 향상 대책이죠. 이게 논술반 맨 마지막 주에 한 것 같아요. 그죠? 딱 그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시중교재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난이도 레벨 이제 중 레벨로만 보셔도 외울 건 좀 있죠. 외울 건 좀 있는데
우리 주파수, 전압, 과부하 뭐 요 베이스로 해서 잘 쓰시면 어렵진 않겠죠. 또 2번 보계전기 문제 나왔죠. 그래서 뭐 언더리치, 오버리치, 아크 저항 대책 모호형, 계정기 임피던스 계산하는 거. 이거 그나마 이게 이제 보계전기를 버리신 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4교시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어렵지 않은 문제. 그 딱 우리가 배운 대로 나오잖아요. 문제가 딱 배운 대로 나온 거라서 이게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 중레벨. 근데 보계전기는 다 기본적으로 거리계전기 다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거리계전기 다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중레벨로 보셔야 될 것 같고 3번 이제 유희식 변압기의 이제 IC하고 안시 문제죠. 이게 제가 수업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 IC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마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최소 IC 레벨은 가져가야 된다고. 근데 안시까지 나왔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오래된 좀 약간 연식이 있어가지고 안시 레벨의 변압기하고도 IC하고 다 매칭해서 OA, FA 하고 뭐 FA 용량 맨날 얘기하면서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안시에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난이도는 중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IC만 쓰셨겠죠. 지금은 우리가 표준이 IC잖아요. 표현하는. 현재 우리가 변압기 표현하는 게 국내에서는 IC로 표현을 해요. IC로 표현하고 이제 외국과 할 때는 IC도 같이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또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보셔야 되고 4번 문제는 현재까지 개발되는 사용 중인 풍력 발전기 종류가 다양. 풍력 얘기 진짜 주구장창 교시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풍력 얘기가. 자,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타입 1, 2, 3, 4 특징 및 장단점. 자, 우리가 사실 풍력에서 타입 준비하는 게 보통 DFIG하고 PMSG 두 가지 준비하죠. 그 사실 타입 1, 2는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유도전동기 IG서부터 나가는 게 그거다 보니까 요 타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할 수 있고 모르신 분은 못했겠죠. 이 타입 1, 2, 3, 4가 뭔지. 그래서 난이도에는 거의 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상으로 보셔야 돼요. 알고 나면 타입 1, 2, 3, 4가 뭔지만 알면 풉니다. 이거 우리 뭐 DFIG에 대해서도 알고 PMSG에 대해서도 알기 때문에 못 풀 이유가 없겠죠, 사실. 자, 5번은 이건 원래 얘도 기출에 있는 애예요. 5번 또 기출에 유사한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백 펠티어라고 해서 원래 고현적으로 이론이 어렵습니다. 이론이 어려운 애 중에서 기출에 있어도 잘 안 가져가는 보통 스타일이에요. 지백 펠티어 효과가. 얘는 기출인데 반복이 되는 애긴 해요. 그래서 공부를 요런 문제가 이제 박스권에 계신 분들이 유리해. 요런 문제는 이제 박스권에 계신 분들이 과거에 좀 반복이 돼 있고 내용은 조금 어려워서 변별력은 있고 하는 문제라서 이런 것들은 조금 중상의 레벨로 보셔야 되고 자 분사형 전원 개통 연계 시 다음 사항 설명해라 해서 연계 위치에 따른 전압 변동하고 역률 뭐 이런 것들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가 분사형 전원 배전 개통 연계 기술 기준은 여태까지 너무 많이 출제됐잖아. 그래서 이제 하도 나오다 보니까 우리 연구반에서 아예 그걸 아예 교재를 쓰잖아. 지금 그거를 그 분사형 개통 연계 기술 기준을 쓰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 다 가져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 가져가는데 근데 개 중에서 뭐 전압 변동, 또 연계 위치에 따른 전압 변동 이렇게 나오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상 레벨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4교시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4교시는 제가 볼 때 1, 2, 3번 잡고 4, 5, 6 중에서 하나 거의 골라야 내가 아는 거 쓰셔야 되는
거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 3, 4교시 난이도는 엄청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았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난해하지 않았나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았지만 엄청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평균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주 아래쪽에 있어서 쉽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합격자가 엄청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1교시부터 한번 보시죠. 자, 3개의 전류계로 단상 전력과 역률 측정한 방법 설명 해놓고 이렇게 나온 게 사실 수험생들을 조금 좀 골치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등가회로 계산식, 벡터도 계산식 이렇게 설명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게 3전류계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류계 3개를 달아가지고 역률하고 전력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원래 기본은 전원이 있고 부하가 이렇게 있겠죠. 기본은. 그러면 여기다가 저항 하나 달고 전류계를 3개를 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 인가된 전압도 알 수 있겠지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 여기에 흐르는 전류 I3 이 3개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뭐 I1이 I2 더하기 I3가 되는 원리만 가지고 다 푸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등가열이고 이게 등가열이고 이제 벡터도는 이 2개 더한 게 이거니까 I2하고 I3 합친 게 I1이다. 여기 흐르는 게 지금 I3니까 우리 이때 이 I3의 세타가 역률이 될 거고요. 역률이 될 거고 단상 전력은 P는 I3에 걸리는 인가되는 전압에 뭐가 사인 세타가 걸리겠죠. 그러면 이걸 뭐 그냥 간단히 보시면은 이렇게 그럼 얘가 I3잖아요. 얘가 I3잖아요. 그럼 얘가 동의각이니까 180 마이너스 세타도가 될 거고 요 각도 알고 요거하고 요거 길이 알면 우리 코사인 길이 알면 요거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코사인 2법칙이잖아요.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I1 제곱은 I2 제곱 더하기 I3 제곱 마이너스 2 I2 I3의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되죠. 코사인 우함수니까 180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빠져나가니까 이거를 이 I2 I3 코사인 세타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이 세 개의 값을 알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세타식으로 정렬하시면 되겠죠. 그냥. 그러면 역률 구하면 아까 전력은 코사인 세타 알고 I3 하니까 계산이 되겠죠. 근데 V를 모르잖아. 정확하게 여기 얼마가 걸리는지. 그러려고 여기다 저항 R을 달죠. 그래서 요 전류와 저항의 곱이 얘하고 병렬 전압으로 똑같아지니까 이 전압을 계산해서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력이 계산이 되겠죠. 이게 그냥 3전류계법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쓰지 모르시면 놓습니다. 모르시면 또 우리 또 올해 박스권에 계신 분들이 특징 있잖아요. 자꾸 기본소를 놓으려고 그러고 우리 과거에 했던 기사 때 했던 거 자꾸 놓으려고 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문제만 없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아마 잘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넘어갑니다. 자, HVDC 전류형 관련된 문제. 이게 전류형 HVDC라고 이제 고정을 해줬어요. 이게 사실은 더 쉬운 거죠, 사실. 우리가 전압형 HVDC하고 전류형 좀 다르잖아요. 다른데 전류형은 특별하게 뭐가 있어? 조상 설비가 좀 더 강화돼 있죠. 조상 설비가 강화돼 있죠. 이제 그런 것들 필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HVDC에 대한 그 정의는 써주셔야 될 것 같고 10점이니까 HVDC에 대한 정의 써주셔서 1번에 설명이 있을 거고 이번에 이제 구성도는 이번 회차가 약간 기본서에서 많이 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구성도를 그려주고 싶잖아. 근데 기본서에 있는 구성도가 우리 실제적으로 지금 전류형 HVDC가 들어간 것과 그렇게 차이가 없어. 들어갈 거 들어가고 그냥 약간 뭐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송배전공학에 있는 기본서 구성도 그려주시면 될 거고. 이제 설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류형이니까 사이리스터 밸브가 핵심일 거고 사이리스터 밸브가 이제 인버터 컨버팅을 하잖아요. 전류형 HVDC에서는. 그래서 사이리스터 그 주요 설비는 1번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사이리스터 밸브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뭐 그 정류기용 우리 그 컨버터용 변압기 있으니까 뭐 변환기용 변압기들 설명을 해줘야 될 거고. 이제 차단기는 우리가 HVDC가 직류 계통에 차단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못 끊으니까. 현재 기술로는 못 끊어. 개폐기류는 있어요. 그 고독변환소에도 가보시면 개폐기류는 있습니다. 개폐기류는. 근데 이제 그 개폐기류를 또 현장에서는 뭐 차단기처럼 부르기는 해. 근데 그게 차단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차단기 기능의 핵심은 뭐예요? 고장 전류를 끊어야죠. 고장 전류를 못 끊는 놈은 차단기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돼요? 개폐기라고 해야 되잖아. 개폐기라고. 해서 이제 직류단에는 차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단에 차단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고접화 필터 있을 거고, 사이리스터 방식은 우리 PWM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접화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고접화 있을 거고, 그리고 송전 케이블 있을 거고, 송전 케이블. 단 이게 백투백 방식에는 없겠죠. 백투백 방식에는 없겠지만 송전용 케이블 있을 거고, 그리고 얘는 무효전력 자체적으로 무효전력 제어 안 되니까 무효전력 공급 설비 있어야 될 거고, 조상 설비 있어야겠죠. 그리고 직류 계통에 그 한류하려고 직류 리액터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정도 그냥 10점이니까 사실은 이게 25점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인버터나 컨버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야겠죠. 우리 뭐 사이리스 전류기에 뭐 전류 실패가 되고 왜 전류 실패가 되고 얘는 뭐 정호각이 어떻고 뭐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10점이니까 그냥 기본서 수준만 쓰면 되죠. 기본서 수준만 쓰면 되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이제 조류 계산. 조류 계산 문제죠. 조류 계산 문제에서 이제 정의 및 목적, 모선의 종류, 가우스 자위대가 뉴턴 헬스건 특징 비교. 이게 뭐 도대체 10점짜리인데 다 넣어놨어요. 우리 이게 모선의 종류만 갖고도 이제 한 10점 쓸 수 있는데 사실. 그죠? 그래서 뭐 정의는 당연히 계통의 조류를 그 조류의 분포, 전류의 흐름 분포를 사전에 검토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해서 하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계통 운영하려고.
그죠? 개통 운영하려고. 근데 이제 기본서에 있는, 이게 딱 느낌상 기본서에서 딱 보고 낸 문제니, 기본서에 있는 목적을 딱 써주는 게 제일 만만하죠. 그래서 기본서에 보시면, 뭐,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거나, 뭐, 그 전원 개발 계획, 아니면 사고 예방, 이런 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목적에 써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모선의 종류는 우리가 발전 모선, 부하 모선, 슬랙 모선에서 그림 있잖아, 그림. 발전단, 부하단,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준 모선에서 슬랙 모선 들어가죠? 수익 모선. 해서 그 세 가지의 얘기를 하고, 그 세 가지 모선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지량하고 미지량이잖아. 그래서 기지량은 입력 조건이고, 그리고 미지량이 출력 내용이고, 그리고 중간에 슬랙 모선 들어가는 건 목적이 뭐예요? 중간에? 그렇죠. 손실 공급하는, 손실분을 공급하고 흡수하는 목적으로 놓는 거죠. 그 내용이 딱 키워드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기지량, 미지량은 이왕이면 좀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이게 모선 종류 설명하라고 그러면 항상 기지량, 미지량 쓰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대한 기지량, 미지량을 이왕이면 어떻게든 공간은 없지만 써주시는 게 좋으실 거고. 그리고 가우스 자이델하고 이제 뉴턴 램스는 우리가 항상 또 이것도 키워드가 있죠. 키워드. 가우스 자이델은 한 번은 빠르지. 근데 뉴턴 램스는 총 4번 이내에 수렴돼서 결과적으로 빠르고. 그래서 그 계산 시간 위주로 해서 정의 쓰고 비교를 잘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교표로 해줄 수도 있어요. 얘도 가우스 자이델하고 뉴턴 램슨도 비교표로 해줄 수는 있는데, 이제 지면상의 문제지. 지면상 뭐 그게 가능하시면, 우리가 또 시험장에 가서 꼭 이걸 한 페이지에 맞춰 쓸 필요는 없잖아요. 뭐 거기서는 이제 마음껏 쓰셔도 되니까. 뭐 그래서 표로 해서 비교해 주시면 더 좋겠죠, 사실상. 그래서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번 이제 단단법. 그래서 이제 단단법의 키워드는 일단 다기계통이란 말이 나와야죠. 다기계통. 우리가 이제 2기계통이 아닌 3기 이상의 이제 다기계통에 적용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외란식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동요방정식이죠. 이것도 우리 회전체 동요방정식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소문제를 좀 보시면 이 두 번째 이제 동요방정식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이 동요방정식에 대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단단법의 이 동요방정식 해석은 되게 길죠, 사실. 이제 10점에 이거를 25점, 이걸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기본서 내용대로 해석을 하려면 한 25점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사실은. 25점짜리 문제 수준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약간 고민이에요. 이게 10점의 소문제로 이걸 내면 그냥 개념만, 기본서에 나와 있는 개념만 쓰면 되나? 뭐 약간의 고민이에요. 동요방정식 써주고, 뭐 dt분의 d 오메가 아니면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는 n분의 오메가에 pi-pn 그 식 써주고, 그냥 이걸 뭐 다기계통이니까 뭐 요래 해석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약간은 애매하긴 한데, 그 기본서의 계통공학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처음에 정의가 나오고 동요방정식을 해석하면서 그 각속도 변화를 통해서 안정도를 해석하는 과정 설명이 있어요, 책 자체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해줄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좀 들어요. 얘는 출제자가 어디까지 설명을 원하고 출제했는지가 좀 불확실해, 저도.
그래도 항상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죠. 제가 늘상 말씀드려요. 제가 항상 다 맞고 다 알면 이러고 안 산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고민이 따릅니다. 해서 이것도 근데 일단 제가 배포된 인쇄물에는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적었어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답안을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드렸는데 이거 약간 애매합니다. 요 지금 동요 방정식에 대한 해석은. 그리고 고장 계산 딱 이게 제가 왜 이런 걸 고민하냐면 기본서에 딱 이 챕터로 돼 있어요. 계통공학 책에 보면 딱 이 챕터로 세 개가 설명이 돼 있어. 처음에 이거 설명하고 그다음에 요거 설명을 풀어서 설명하고 마지막에 고장 계산해 가지고 그림 하나 넣어놓고 설명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90도가 넘어가면 얘가 휙 올라가서 탈주하는 게 보이게끔 고장 차단이. 그래서 출제자도 결국은 이게 기본서 내용대로 설명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그래서 기본서대로 지금 모범 답안을 배포를 했습니다. 일단 배포를 했고 당연히 각속도 변화, 순시각속도 변화, 위상변화, 평균각속도 계산은 식설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거고 이거 확실치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확실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고장 계산 쪽도 우리 그 0.5초 넘어가면 위로 치고 올라가는 이게 왜 0.5초 넘어가면 치고 올라가요? 90도 이상 벌어지잖아요. 상차각이 벌어져서 치고 올라가는 그 그림을 넣어주고 A 곡선, B 곡선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기본서에.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해줄 수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25점으로 나왔으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10점으로 나와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단단법은 25점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25점으로 나오는 게 맞고 여러분도 다 25점 세팅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가져가시는 분들은.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단법도 버리거나 25점 세팅해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마찬가지 걸로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력계통 전압부 표현율에 대한 설명 해놓고 정의 계산식 해놓고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 기준 요걸 딱 넣어놨어. 요게 진짜 문제입니다. 요런 걸 딱 넣어놓으면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걸 다 외우고 있지는 않잖아. 우리가 필요한 것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필요한 것만 딱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기 약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뭐 정의야 당연히 그 최대하고 평균 차이 비율이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불평형률은. 불평형률이라는 건 최대하고 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평균에 대한 비율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정의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계산식은 뭐 이거는 책에 있는 대로 쓸 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평형률이라는 게 이제 정상분의 역상의 비율이고, 이걸 또 간이로 표현하면 삼상 단락 용량분의 등가 단상부하 크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등가 단상이라는 게 그 평균하고 차이 나게 만드는 원인이잖아요. 그 결국 개념상 그렇게 넘어갈 거고,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 기준에 보면 3% 이내로 돼 있어요. 우리가 몇 항까지 못 외우죠. 까지 못 외우고 한 3% 정도로 돼 있습니다. 3% 이내 유지하게끔. 그리고 밑에 참고로 제가 대책을 적어놓긴 했는데 대책 안 물어봤잖아요. 10점에서 대책 안 물어봤으니까 뭐 꼭 써야 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꼭 써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지면 채울 게 없으면 아마 대책이라도 쓰지 않았을까 싶어서 대책 내용을 간략하게 그냥 정리만 해놨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 이제 개방 사이클하고 밀폐 사이클 문제가 나오죠. 개방 사이클하고 이제 밀폐 사이클. 근데 이게 그 개방 사이클하고 이제 밀폐 사이클이 그 10점 베이스가 있고 25점 베이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25점 베이스로 나오면 그 개방 사이클, 단순 개방 사이클을 단순 개방하고 재생 제어하고 재생형하고 좀 나눠주고 10점으로 나오면 사실 기본서인 두 개만 있잖아요. 그 발전공학 책에 보면은 그 단순 개방하고 그 밀폐형도 한 종류만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우리가 또 이왕이면은 25점 베이스로 했을 때는 개방 사이클이 좀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니까 또 언급 정도 해주고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10점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개방은 뭐 압축가열, 팽창, 방열 해서 기본 장치성도 그려주시고 설명하시면 될 거고 이제 재생형하고 재생제열은 언급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밀폐형은 뭐 밀폐형 장치선도 그려주시고 이게 작동 유체와 뭐가 연소형 공기가 분리돼서 돌아가는 게 밀폐형이죠. 요거 키워드로 해서 설명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방형 사이클, 실제로 우리가 가스터빈 사이클 중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는 개방형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방형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요? 우리가 복합 사이클로 만들어서 적용하죠. 보통. 아니면 열병합 형태로 그냥 배열만 쓰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고, 밀폐형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동, 유체와 연소형 공기가 분리되어 있으니 그거로 인한 키워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압력을 높일 수가 있어서 뭐 크기가 작아진다든가, 뭐 부식이나 이런 거에 강하다든가 이런 키워드들이 아마 나오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 적합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교류계통의 실효저항. 그 실효저항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이거죠, 사실. 표피효과가 발생을 하면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공간이 좁아지죠. 좁아지면 결국은 저항이 커지는 형태가 되죠. 그거를 감안한 게 실효저항이고, 근데 사실 표피효과라는 것 자체가 근접효과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근접효과와 표피효과가 고려되어 있는 저항으로 봐야 되겠지. 저항. 그래서 직류에서는 발생을 안 하겠죠. 왜? 주파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항을 교류전력에 연결하면 주유온도 주파수에 따라 근접효과, 표피효과로 인해서 직류값과 다르게 되는 값을 이게 실효저항이라고 한다라고 해놓고, 실효저항식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실효저항, AC 쪽의 실효저항은 RDC에 곱하기 K1에 K2가 되는데, 얘는 당연히 근접효과하고 표피효과에 대한 계수고, 얘가 이제 직류저항이에요. 그래서 직류저항식이 있죠. 복잡한 거 하나 있잖아. 막 숫자 복잡한 거. 외우기 어려운 거. 있죠. 근데 이제 그 수식을 외우면은 조금 도움은 됐을 거야, 점수에.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풀이식을 하면 점수에 좀 도움이 됐을 건데, 걔 있잖아요. 58 뭐 시그마 분의 1 곱하는 그 식 있죠. 직류저항식. 그거를 외우면 조금은 도움은 됐을 것 같은데, 점수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박스권에 들어가면 그런 것까지 외우기가 좀 어려워지잖아,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 식으로 끝나는 거고, 그거 풀이식까지 쓸 수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됐을 수 있었을 거고, 해서 그 관계식을 뭐 요걸로 쓰든, 요걸 좀 풀어서 쓰시든, 뭐 유사할 겁니다, 사실. 점수가
크게 차이 없다는 얘기지. 사실 우리가 외우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는 효율을 따져야죠. 내가 이걸 외워서 점수를 실질적으로 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평균 점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면은 시간이 걸려도 외우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 애죠, 사실 얘가. 뭐 이거 책에는 다 있지. 책에는 있겠죠. 책에는 있는데, 자료에는 있고 책에는 있는데 그걸 가져갈 수 있냐 없냐는 좀 나중에 문제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얘기고, 그래서 요 정도 식으로 정리하시고 설명을 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피 효과하고 근접 효과와 표피 효과가 어떻게 실호저항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잘 하시는 게 되려 이 식을 딸딸 잘 외우시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답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표피 효과의 영향과 근접 효과의 영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시는 게 거의 현실적인 베스트가 아니었을까.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거 책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죠. 사실 내가 가져가야 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하고 요거 이제 표피 효과의 영향하고 근접 효과의 영향을 그게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뭐 근접 효과라는 게 이제 그 도체 결국은 이거죠.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생기고, 그 자속이 생기면 항상 뭐를 역기전력을 만들어. 그래서 전류 흐름을 방해할 수뿐이 없잖아. 그게 근접 효과, 표피 효과 기본이에요, 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해서 설명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서 저항이 커지는 방향으로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항상 답안 쓸 때는 이 문제에 맞춰 설명을 해. 내가 표피 효과의 정의 다 외웠어. 그럼 여기다가 표피 효과의 정의 내가 외운 걸 쓰는 게 아니고, 그 표피 효과의 개념이 이 실효 저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답안지를 만들어야죠. 항상. 그게 이제 박스권에 있으신 분들이 나가는 길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편적으로는 막 열심히 외워. 그럼 시험장에 가면 내가 외운 거 쓰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맞춰서 외운 걸 잘 활용해서 잘 좋은 답안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베스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8번 투투나인 배전선로에 설치되는 보호기기 구성도 그리고 리클로저의 기능을 설명해라. 보통 우리가 154 변전소, 말단 변전소라고 하죠. 배전용 변전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4 단에서 보면은 주변 악기 있고, 여기서 쫙쫙쫙쫙쫙쫙쫙 DL이 나가죠. 그 154 변전소 DL들이 이렇게 쫙쫙쫙쫙 나가죠. 그럼 여기 사실은 배전솔로 보호 시작하면 여기에 CB가 달려있고, 뭐 여기도 CB 달려있지만, CB가 달려있고, 여기 CB의 과전류 개전부터가 사실 시작이긴 하지. 근데 여기는 배전솔로에 설치되는 보호기기래. 배전 계통의 보호기기면 얘가 포함이 될 거고. 그죠? 우리 154 변전소, 말단 변전소 DL 나오는 단에 차단기 있고 거기 과전류 개전기 달렸잖아요. 요즘은 다 67 쓰잖아요. 67하고 67G. 그래서 왜? 분사형 전원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그 단방향 과전류 개전만 했었는데, 지금은 분사형 전원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67을 다 쓰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인데, 물론 제페로 개전기도 있고요. 저속도 제페로 하는 제페로 개전기도 있고, 이제 그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거지. 왜? 배전 솔로에 설치되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뒤에 나와서 리클로저 들어가고, 리클로저 들어갈 거고, 여기 뭐 리클로저 한 대만 있으란 보장은 없고, 리클로저 뭐 2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자동화 개폐기 들어갈 거고,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 뭐 퓨즈도 들어갈 수 있고, 솔로용 퓨즈. 뭐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죠. 자유롭게 그리시고, 우리가 결국은 보호기기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는 건 세 개예요. 리클로저.
선로에 설치되는 거. 리클로저하고 선로형 퓨즈하고 자동형 개폐기까지. 개폐기까지는 저희가 보호기기로 본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 개폐기가 예전에 그 리클로저, 그 섹셔널라이저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리클로저 동작 횟수 적산해서 쓰는 거. 한 20년도 더 됐어. 그거. 근데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시골에는 아직도 섹셔널라이저 있대요. 단 섹셔널라이저 기능으로 쓰진 않아. 우리가 섹셔널라이저라고 하면 리클로저 동작 횟수를 적산해서 무전압 구간에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동화 개폐기처럼 원격 제어했었어요. 섹셔널라이저를. 시골에 있는 것도. 해서 근데 여기 섹셔널라이저 그리면 안 되고 자동화 개폐기로 그려야겠죠. 개폐기로. 일반 개폐기로. 개폐기 그리시고 우리가 개폐기는 차단기가 아니니까 고장 전류를 당연히 못 끊겠죠. 그러면 리클로저의 기능이 뭐예요? 재폐로를 하는 거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재폐로를 하는 게 리클로저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폐로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무전압 구간이 생기죠. 그 무전압 구간에 개폐기를 끊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복잡해요. 얘는 복잡해서 뭐 오늘 얘만 설명하려면 2, 30분 걸려. 그러니까 오늘 얘 보호 협조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단 여기서 물어본 거는 구성에 대한 설명하고 리클로저를 물어봤으니까 자, 구성도 개략적으로 그려주시고 리클로저 자체는 차단기하고 보호 계정기하고 재폐로 계정기 합쳐놓은 거죠. 나중에 수업 들으시면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래요.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배전선로 보호장치의 기준입니다. 리클로저가 기준이고 자동화 개폐기는 그 하단에 리클로저 하단에 달아서 개폐기라는 건 뭐예요? 고장 구간을 분리하자는 목적이에요. 고정 구간을 분리하고자 하는 목적. 요 구간에서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상하구나. 요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은 요 자동화 개폐기만 제끼면 나머지는 살잖아요. 여기에도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거니까. 살잖아. 그런 목적으로 무전압 구간에 얘가 재폐로 하는 무전압 구간에 자동화 개폐기를 어쨌든 지금 사람이 제껴요. 제가 이거 수업해 보면 진짜 사람이 보고 제끼는 거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사람이 보고 제낍니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은 핸드폰도 못 보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알람이 다 울린대요. 알람이 다 울려가지고 사람이 다 제낍니다. 근데 기능 자체는 자동화 개폐기잖아요. 자체적으로 폴트를 디텍팅해서 자체적으로 그 고장 구간을 분리시킬 수 있는 기능은 내장하고 있대요. 기능은 자동화 개폐기 자체 다 할 수 있대. 그래봐야 다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긴 하지만은 기능은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대요. 근데 왜 사람이 하냐라고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해. 이게 유지보수나 이런 거 할 때 그 자동으로 세팅해 놓잖아요. 그러면 사고 위험이 있대요. 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거는 수동으로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로용 퓨즈는 얘는 개방 투입의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은 얘가 재폐로 하는 시간에 잘라요. 재폐로 하는 시간에 자릅니다. 용단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리클로저하고 퓨즈하고의 시간차에 의한 보호협조가 사실 핵심이죠. 보호협조가 핵심. 보호협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리클로저 설치 위치는 우리 그 한전 설치 기준에 맞춰서 그 설명을 해놨고, 세대까지 설치할 수 있어요. 왜 세대까지예요? 재폐로를 몇 번 하니까? 4번이잖아요. 재폐로를 4번이라고 해야 되나? 재폐로는 3번이지. 그러니까 차단을 4번 하잖아요.
차단 4번 하니까, 제표 3번 하니까, 그 이상 해봤자 소용이 없지, 뒤에. 자, 그래서 기능은 뭐 배전선로 일시적인 과정을 거쳐서 개방 후 자동 재투입함으로써 선로의 정상적인 운전도 회복하고, 영지 고장 시엔 로그아웃 되는 거죠, 락아웃. 해서, 리클로저 설명하려면, 4번의 차단을 하는 거를 설명을 보여줘야 되겠죠. 4번. 그래서 우리 시중교재나 보면은 2F2D로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2F2D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서 F는 순시, D는 지연, 차단하는 거를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되고 얘가 이제 실제로는 옛날에는 2F2D 많았는데 지금은 다 1F예요, 1F. 1F, 3D, 1F, 2D, 1F, 1D. 맨 앞단, 세대에 있으면 앞단에 있는 건 1F, 3D. 두 번째에 있는 건 1F, 2D. 맨 가까이 있는 건 1F, 1D. 뭐, 이렇게 다 세팅해서 보호협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거 어차피 단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번. 숫자 캐비테이션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해라 해서 정의, 장애 및 방지 대책, 토막 개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10점으로 이렇게 내주면 땡큐죠 뭐. 우리 키워드 잡아놓은 것들만 쓰면 끝나죠. 그래서 캐비테이션의 정의는 결국은 우리가 물을 끓여서도 기포가 생기지만 압력의 변화로도 기포가 생기는데 그게 압력 변화가 되는 지점에서 기포가 생기고 기포가 생긴 게 어디 부딪혀서 터지면 뭐 침식이나 부식을 만드는 게 캐비테이션이죠. 그래서 정의 설명은 그 압력 관련된 포화 증기압 뭐 이런 내용들이 키워드로 들어가시면 무난하실 것 같고요. 무난하실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PV 선도를 그려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정의 설명할 때 뭐 PV 선도 그려주시면 좋겠죠. PV 선도 그려주시면 좋을 거고 꼭은 아니에요. 사실은 없었다고 점수가 뭐 엄청 낮아지고 이러지는 않고요. 또 그렇다고 PV 선도 그린다고 엄청 점수가 높아지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려주면 좋을 것 같고 장애는 뭐 효율 떨어지는 거, 뭐 진동 소음 생기는 거, 침식 생기는 거 재료들, 그리고 흡출관 수압 변동, 고조파, 요 키워드죠. 대책은 과도한 부하 변동하지 말라는 거, 부분 부하 운전하지 말라는 거 있었고, 비속도 너무 높게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침식에 강한 재료 쓰고, 흡출고 높이지 말고, 그리고 러너 표면 매끄럽게 하고, 뭐 이거죠. 5가지 그 대책 5가지 키워드. 자, 그리고 토마 개수는 여기서는 시점에 일부로 나왔으니 뭐 토마 개수를 유도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치? 우리가 베르누이 가지고 토마 개수 뭐 유도하고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토마 개수 쓰고 이게 캐비테이션하고의 여기에 하부 문제로 나왔으니까 캐비테이션하고의 관계를 설명을 해줘야죠. 흡출고가 토마 개수가 낮으면 캐비테이션이 잘 일어나고 높으면 캐비테이션이 잘 안 일어나고 그러면 어쩔 때 토마 개수가 낮아지냐? 흡출고가 높을 때 캐비테이션 잘 일어난다. 이 개념만 좀 설명을 당연히 해주셔야죠. 이 하부 문제니까. 여기다가 쓸데없이 토마 개수 막 유도하고 이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토마 개수 막 유도하고 이런 거 하나도 도움 안 되고 이 관계를 캐비테이션하고 관계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습관이 돼 있잖아. 뭐 내가 아는 거 나오면 그걸 다 쓰고 나오려는 습관이 돼 있어. 내가 통역해서 유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기다 유도를 하려고 시간을 거기다 한 10분씩 쓰고 한 페이지 쓰고 베르누이 그려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는. 자, 넘어갑니다. 자, 문제 10번. 가변속 양수발전과 일반 양수발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라. 자, 뭐, 이 키워드가, 가변석 양수 발전에 대한 키워드가 이거죠. 우리가 발전을 할 때는 둘 다 똑같아. 일정 정도 다 부하 추종을 해요. 부하 추종할 수 있어. 양수할 때는, 일반 양수 발전은 뭐가 안 돼요? 부하 변동이 안 되죠. 그래서 정출력 운전뿐이 안 되는 거고, 가변석 양수 발전은 가이드베인 조정해서 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출력을, 양수 동력 양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으로 비교 설명이 돼야 되고, 그 특징 비교 하시는 거 잠깐 보시면은 그 핵심적인 키워드에 의해서 파생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AFC 대응이라든지 부하 추종이나 발전기 탄력 대응 같은 것들이 일반 양수는 안 되고 가변석 양수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제일 핵심은 이거죠. AFC 대응이 되냐 안 되냐. 이거겠죠. 가변석 양수 발전과 일반 양수의 차이점은. 그래서 어차피 가변석 양수 발전이 최근에 많이 반복이 돼서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일반 양수하고 비교하는 문제는 처음이지만 비교하시는 게 별로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어렵지 않게. 박스권 계신 분들은 쉽게 아마 비교가 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화력발전에서 증기터빈을 증기 사용 조건에 따라서 분류. 이 문제가 증기 사용 조건에 따라서 분류하라는 게 우리 발전공학 책에 보면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딱 되어 있죠. 복수식, 배합식, 축이식으로. 그래서 이제 축이식을 나누면 축이 배합이 있고 축이 복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그 복수 터빈도 보시면 뭐 재생식이 있고 재열식이 있고 재생 재열식이 있고 막 있죠. 이제 그것까지는 안 가지. 이게 10점인데. 그것까지 가면 복수 터빈 문제가 나와야죠. 그것까지 가려면 복수 터빈으로 문제가 나와야 되고, 이건 증기 터빈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에 결국은 축이식이 배합식하고 복수식으로 나눠지니까 여기서 네 가지 정도 정리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얘 키워드는 이거지. 이 증기터빈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복수기가 달려있다라는 거는 효율이 떨어지고요. 복수를 한다는 건 효율이 낮죠. 우리가 기껏 보일러 돌려가지고 데펴놓은 걸 물에다 식히니까 복수가 달려있다. 키워드가 이거야. 딱 이거는. 복수가 달려있는 놈은 효율이 낮아. 열로 그냥 복수 안 시키고 열로 쓰는 게 그 잔열까지 다 쓰기 때문에 효율이 무조건 좋을 거고. 대신에 또 복수기가 없으면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물 처리량이 많을 거예요. 복수기는 없으면. 그리고 축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축이가 들어가면 증기의 압력이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그 증기터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쉽죠. 이게 우리가 종류별로 특징을 따로 외우려고 하면은 답이 항상 없어요. 이제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증기터빈의 종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서 정리를 하시면 무방할 겁니다. 자, 12번. PWR하고 BWR의 계통 구성 및 특징을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이제 PWR 문제는 25점으로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PWR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PWR 문제는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어 있던 문제고, PWR 문제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PWR에서는 다 알아. 다 알죠.
BWR이 이제 약간 변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시는 분과 안 가져가신 분이. 우리가 책에 있다고 다 가져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책에 있다고 다 가져가면 뭐 그게 그냥 책만 보면 되죠. 책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PW하고 BWR을 볼 때 이제 우리가 키워드로 삼는 것들이 있죠. PWR은 간접 사이클. 그죠? 그리고 BWR은 직접 사이클. 그래서 방사능이 문제가 된다. 뭐 일본계 방사능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그럼 효율은 누가 좋아요? 직접 사이클이 좋겠어요? 간접 사이클이 좋겠어? 직접이 좋고. 그럼 당연히 효율 측면은 직접이 좋고. 그렇다고 우리가 PWR 쓰고 있는데 PWR은 효율이 나쁘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 효율은 다소 분리.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될 거고. 안정성은 당연히 간접 사이클이 월등히 우수하다. 가면 되고. 그리고 제어봉 위치 중요하죠. 이 두 개 차이에서. 제어봉이 우리 PWR은 위에 달렸어. 그러니까 비상시에 중력으로 떨어져. 안정성 좋아. 근데 BWR은 밑에 달렸어. 그래서 전원이 죽으면 못 올라가. 안정성 나쁘고. 요 키워드로 쓰시고 또 유지보수도 당연히 직접 사이클이 유리하겠어요? 간접 사이클이 유리하겠어요? 간접 사이클이 유리하죠. 직접 사이클은 그 다 방사능을 계통이 다 돌아가는데 당연히 그렇잖아요. 요 키워드로만 정리하시면 끝나겠죠. 왜? 10점이니까. 25점을 하면 복잡하죠. 복잡하지. 그럼 다 구성을 자세히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로만 잘 설명하시는 게 10점에서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발전기에 대해 다음 사항. 출력 주파수 관계. 속도 조정률과 조속기 프리운전. 뭐 이제 1교시 끝나가니까 서비스로 문제 하나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 문제 뭐 얘는 KG는 델 F분의 델 P잖아요. 얘는 무슨 특성? 수화 특성. 끝이잖아요. 속도 조정률 델타는 PM분의 델타 P FM분의 델 F에 곱하기 100이고 얘는 발전기 문제니까 얘도 역특성을 가지고 있죠. 수학 특성. 그래서 발전기 특성 정수식 유도하면 되겠죠. 요 속도 조정률 들어가는 거 해서 이게 뭐 주파수가 떨어지면 출력을 더 내고 주파수가 올라가면 출력을 줄이고 발전기가 뭐 이런 내용들 뭐 아는 거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프 그려주셔야 되고 이왕이면 속도 조정률은 사실은 우리 그 AFC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떨어지면 좀 밑으로 내려왔다가 주파수 올라갔다가 출력이 올라갔다 좀 내려지는 거 좀 잘 그림을 좀 더 리드미컬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교재에 있는 거 그냥 딱 적지 말고 사실 그나마 너무 편안한 문제니까 다 쓸 거 아니에요. 300명 들어가면 300명 다 쓰시고 그럴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서비스 문제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